불가능합니다. 캐나다 출신 도시생태학자가 청계천 설계도를 봤을 때 했던 첫 말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에서 생태계가 작동한다고요?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생명을 살린다고요? 25년간 뉴욕, 런던, 파리의 도시 하천을 평가해온 그에게 청계천은 명백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서울에 왔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하 19도 새벽에 목격한 충격, 시멘트 바닥에서 발견한 먹이사슬, 그리고 수천 명 인파 속에서 확인한 1m의 기적. 저는 25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 없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었죠. 대체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부터 한 전문가의 충격적인 고백을 공개합니다. 이건 강의 아닙니다. 전기로 돌리는 콘크리트 수족관이죠. 저는 25년간 전 세계 도시를 돌며 가짜 생태계를 폭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서울 청계천이 제 타겟입니다. 저는 빅터 라크로아입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이죠. 토론토 대학교 도시생태 및 하천보건 석좌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UN 산하 도시생태평가 자문위원도 맡고 있고요. 업계에서 제 별명은 따로 있습니다. 그린워싱 단두대. 가짜 생태 사업을 자르는 칼날이라는 뜻이죠.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느냐고요? 저는 자연을 연구한 게 아니라 인간의 위선을 해부해왔습니다. 숫자로만 말합니다. 데이터로만 판단하죠. 현장 사진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말수 적고 칭찬은 더 적습니다. 결론부터 내리는 스타일이고요. 가짜라는 단어를 쉽게 꺼냅니다. 냉정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아니, 차갑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유럽의 한 도시에서 생태보건 사업을 평가했죠. 정부는 자랑했습니다. 습지를 복원했고 철새 서식지를 만들었다고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공존이라고요. 저는 믿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럴듯했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왔습니다. 새들이 때로 날아왔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얕은 인공습지는 밤새 얼어붙었고 먹이는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얼음 위에 죽은 새들이 흩어져 있더군요. 깃털은 서리로 뒤덮였고 부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127마리를 제 손으로 세었습니다.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말이죠. 전시행정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제 손에 마지막 새를 내려놓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기도 하다고. 제가 더 철저히 검증했어야 했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시 속으면 그건 공범이라고. 그래서 저는 더 냉정해졌습니다. 더 의심했죠. 어떤 프로젝트든 먼저 가짜를 찾습니다. 증명되기 전까지 모든 건 의심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청계천 차례입니다. 의심은 3주 전에 시작됐습니다. 철새 이동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이었죠. 쇠오리와 청둥오리떼가 이상한 경로로 움직였습니다. 위성 추적 신호를 따라가 봤습니다. 한강 본류를 지나쳤습니다. 넓고 안전한 수면을 두고 말이죠. 그리고는 방향을 틀더군요. 빌딩 숲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쳤습니까? 철새는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안전하고 먹이가 풍부하고 천적이 적은 곳을 찾죠. 그런데 고층 빌딩 사이 차량 소음 가득한 도심으로 들어간다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생태가 아니라 유인입니다.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청계천 구조를 분석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강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옵니다. 하루 평균 12만 톤이죠. 성수기엔 15만 톤까지 퍼올립니다. 바닥은 시멘트입니다. 자연 퇴적층이 형성될 수 없는 구조고요. 먹이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갈수기엔 자연 유입이 거의 없죠. 펌프 멈추면 말라버립니다. 이건 강이 아닙니다. 장치입니다. 펌프로 흐르는 물은 생명이 아니라 쇼입니다. 청계천은 보호구역이 아니라 전시장이죠. 그리고 전시에는 항상 희생자가 따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이 사기극을 국제보고서에 기록하겠다고요. 실패 사례로 못 받겠다고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라더군요. 축하해달라는 겁니까? 웃깁니다. 저는 축하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판결하러 갑니다.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서울까지 14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했죠. 도시의 거짓, 청계천의 진실.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차로 1시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예상을 확인시켜줬죠. 회색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늘을 가린 고층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간신히 비집고 들어옵니다. 차량은 빽빽합니다. 사람은 더 빽빽하고요. 여긴 생명이 숨 쉴 틈이 없습니다. 퀘벡의 숲에서 자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밀도죠. 콘크리트 정글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더군요. 공기도 무겁습니다. 매연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런 도시 한복판에 생태 하천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청계천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혁 팀장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더군요.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말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사치레도 필요 없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물이 자연인지 전기인지 말입니다. 이준혁 팀장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더군요. 펌프로 한강 물을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하루 평균 12만 톤이라고요. 갈수기엔 자연 유입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펌프를 멈추면 말라버린다고도 했죠. 역시 그렇습니다. 제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이건 강이 아니라 장치입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거대한 수족관이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더군요. 빌딩 사이로 난 계단을 내려가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공적인 소리죠. 기계가 만든 유속입니다. 귀가 속지 않습니다. 자연의 물소리와는 다릅니다. 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아 보였고요. 사람들이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습니다.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을 관찰했죠. 시멘트입니다. 매끈하고 단단합니다. 자연 하천의 자갈이나 모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퇴적층이 형성될 구조가 아니죠. 틈이 없습니다. 미생물이 살 공간도 수초가 뿌리내릴 흙도 없습니다.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차갑습니다. 유속이 빠르고요. 일정합니다. 너무 일정하죠. 자연의 물은 구간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느린 곳도 있고 빠른 곳도 있죠. 하지만 이 물은 기계처럼 균일합니다. 인위적으로 조절된 흐름입니다. 먹이도 흙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상류 쪽을 관찰했죠. 철새 몇 마리가 보입니다. 청둥오리와 쇠오리입니다. 물 위에 떠 있더군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걸요. 생존의 조건은 물만이 아닙니다. 먹이가 필요합니다. 안전이 필요하죠. 적정한 온도도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 그 시험이 옵니다. 이준혁 팀장이 뒤따라왔습니다. 제 관찰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어적인 태도가 역력했죠. 하지만 저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확인했죠. 한파 경보가 떠 있습니다. 내일 밤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라고 하더군요. 완벽합니다. 영하 17도면 자연 하천은 얼어붙습니다. 유속이 느린 곳부터 얼기 시작하죠. 물가부터 얼음이 번져나갑니다. 새벽이면 전체가 얼 겁니다. 그게 자연의 순서니까요. 하지만 청계천은 다르겠죠. 펌프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유속이 빠릅니다. 얼지 않을 겁니다. 기술이 겨울을 밀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자연 하천이라면 얼어야 합니다. 계절의 리듬을 따라야 하죠. 하지만 청계천은 거부할 겁니다. 전기의 힘으로 말이죠. 그 순간 이 하천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건 자연이 아니라 반칙입니다. 이준혁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오겠다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왜 새벽이냐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밤에 답하니까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깜빡였죠. 인공의 도시입니다. 자연과는 거리가 먼 곳이고요.
이런 곳에서 자연을 흉내낸다는 게 우스웠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수온, 결빙 여부, 철새 생존율, 스트레스 징후 모두 기록할 겁니다. 사진도 찍을 겁니다. 동영상도 촬영하죠. 그리고 보고서에 쓸 겁니다. 청계천은 실패 사례라고. 기술로 포장한 전시행정이라고요. 자연을 사칭한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말입니다. 알람을 새벽 3시로 맞췄습니다. 가장 추운 시간대죠. 자연이 가장 정직해지는 순간입니다. 거짓은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실패를 수거하러 갑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서리가 끼었고요. 손으로 만지니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영하 19도였습니다. 예보보다 낮습니다. 완벽한 조건입니다. 두꺼운 파카를 입었습니다. 장갑도 꼈죠. 카메라와 온도계, 기록 장비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날입니다. 청계천이 얼어붙은 모습을 기록할 겁니다. 호텔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쯤 됐겠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입김이 하얗게 퍼졌습니다. 발걸음마다 얼어붙은 바닥이 삐걱거렸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청계천을 간다니 이상하게 봤겠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설명하지 않았고요. 차창 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얼어 있었습니다. 나무가지에 얼음이 맺혀 반짝였고요. 주차된 차들은 성에로 뒤덮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냉동실이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지났습니다. 강물이 보였죠. 가장자리가 얼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물가에서 중심부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순서대로였죠. 며칠 더 이러면 한강도 얼 겁니다.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한강도 얼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작은 청계천은 당연히 얼어야 하죠. 수심이 얕고 유량도 적으니까요. 자연의 법칙이라면 청계천이 먼저입니다. 택시가 청계천 근처에 멈췄습니다. 내렸습니다. 추위가 더 강렬했습니다. 바람이 빌딩 사이를 타고 몰아쳤거든요.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요. 발밑이 위험했습니다. 산책로도 얼어붙어 있었고요.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였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영하 19도에서 물소리라고요? 환청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하게 말이죠. 수면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만나 안개처럼 퍼졌죠. 왜 얼지 않았습니까? 다가갔습니다. 물가에 섰죠. 손을 뻗었습니다. 물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얼지 않았죠.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펌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진동이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죠. 24시간 가동되는 시스템입니다. 한강에서 물을 퍼올리고 압력을 가해 흘려보내는 장치였습니다. 유속을 측정했습니다. 초속 0.8m였습니다. 빠릅니다. 자연 하천의 2배 수준이죠. 이 속도면 얼지 않습니다. 물 분자가 계속 움직이니까요. 결정을 맺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술이 겨울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칙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하 19도면 얼어야 합니다. 그게 순리니까요. 계절의 리듬이니까요.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상류를 관찰했습니다. 뭔가 움직였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이 보였죠.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들이었습니다. 청둥오리 떼였습니다. 수십 마리가 물 위에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듯 보였죠. 머리를 날개 속에 파묻고 있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스트레스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영하 19도, 체감온도 영하 25도에서 말이죠. 다른 새들은 어디 있습니까? 한강으로 갔을 겁니다. 더 넓고 안전한 곳으로요. 아니면 남쪽으로 더 내려갔겠죠. 추위를 피해서요. 그런데 이 새들은 여기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말이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려 했죠.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실패를 찍으려 했습니다. 얼어붙은 하천과 죽어가는 새들을요. 그게 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엔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내 논리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자연이 바뀐 겁니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망원경만 들고 말이죠. 새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움직임을 봤습니다. 호흡을 봤죠.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25년간 쌓아온 논리가 흔들렸습니다. 영하 17도에서 흐르는 물은 존재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졌습니다. 그 자리에 1시간을 더 있었습니다. 새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움직임을 봤죠. 깃털을 다듬는 모습도 봤습니다. 스트레스 징후는 없었습니다. 평온했어요. 영하 19도의 밤을 무사히 넘긴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논리를 세웠습니다. 물은 인정하겠습니다. 펌프로 흘릴 수 있죠. 유속으로 얼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승리라고 칩시다. 하지만 먹이는 다릅니다. 물만 흐른다고 생태계가 되진 않습니다. 새들은 물을 마시러 오는 게 아닙니다. 먹이를 찾으러 오는 거죠. 수초, 물고기, 수서곤충, 갑각류. 이런 먹이가 있어야 생존합니다. 그리고 청계천엔 없습니다. 바닥이 시멘트입니다. 퇴적층이 형성될 수 없어요. 흙이 쌓이지 않으니 수초가 자랄 수 없습니다. 수초가 없으니 곤충이 살 수 없죠. 먹이 사슬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굶주림은 가장 느린 죽음입니다. 당장은 살아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달라질 겁니다. 체중이 줄어들고 깃털이 거칠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죠. 결국 떠나거나 쓰러집니다. 저는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면 답이 나올 겁니다. 새들이 먹이 활동을 시작할 테니까요. 물속으로 고개를 넣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때 제 논리가 증명됩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이 붉어졌죠. 기온은 여전히 영하였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가 날개를 펼쳤습니다. 몸을 털었죠. 다른 새들도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몸을 다듬었습니다. 준비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일제히 잠수했습니다. 수십 마리가 동시에 물속으로 고개를 넣었습니다. 꼬리가 물 위로 솟았죠. 전형적인 먹이 탐색 행동입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왜 저러는 거죠? 밑바닥엔 아무것도 없는데요. 시멘트만 있을 텐데 말입니다. 잠깐 시도하다 포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잠수했습니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반복했어요. 무언가를 찾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물속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죠. 뭔가 있다는 뜻입니까? 망원경 배율을 높였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아래가 보였죠. 바닥이 보였습니다. 시멘트였습니다. 회색이었어요. 하지만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덮여 있었습니다. 얇은 층이었죠. 갈색이었습니다. 퇴적물처럼 보였어요. 그 위로 초록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초였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초점을 더 맞췄습니다. 한 마리 새가 바닥을 쪼고 있었습니다. 부리로 무언가를 물어 올렸어요.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물고기였습니다. 작았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였죠. 하지만 분명 살아있는 물고기였습니다. 새가 삼켰습니다. 다시 잠수했어요. 저건 돌이 아닙니다. 물고기입니다. 다른 새들도 보였습니다. 바닥을 뒤지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줍고 있었습니다. 다슬기였습니다. 작은 조개였죠. 수서곤충도 보였습니다. 먹이 사슬이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시멘트 바닥인데요. 퇴적층이 형성될 수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제 분석이 틀렸습니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속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의 증거인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관찰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새들은 계속 먹이 활동을 했어요. 배를 채웠습니다. 만족스러워 보였죠. 저는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손을 넣었어요. 바닥을 만졌습니다. 시멘트였습니다. 여전히 딱딱했죠. 하지만 그 위에 뭔가 쌓여 있었습니다. 흙이었습니다. 모래도 있었어요. 얇았지만 분명한 퇴적층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떠올렸습니다. 검게 변한 유기물이 섞여 있었죠. 20년입니다. 청계천이 복원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흙이 쌓였던 겁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온 흙, 바람에 날린 먼지, 낙엽이 썩은 유기물. 천천히 쌓였습니다. 자연은 초대받지 않아도 침입합니다. 시멘트 위라도 상관없습니다. 틈만 있으면 파고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흙이 쌓이고 씨앗이 날아오고 뿌리가 내립니다. 그렇게 생명이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으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20년이면 충분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갑게 흘렀습니다. 자연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정하려 했던 이곳에 말이죠. 먹이는 인정하겠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퇴적층을 만들었고 그 위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물고기도 다슬기도 수초도 자랐죠. 새들이 굶지 않는다는 건 확인했어요. 하지만 안전은 다릅니다. 살아있어도 안전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먹이가 있어도 천적에게 잡아먹히면 끝이에요. 생태계는 먹이사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은신처가 필요하죠. 청계천을 다시 봤습니다. 넓게 트였습니다. 양쪽이 산책로였죠. 나무가 몇 그루 있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수풀이 없습니다. 갈대밭도 없죠. 새들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개활지입니다. 자연 하천이라면 있어야 할 게 없었어요. 물가 식생대가 없습니다. 덤불도 억새도 갈대도 없죠. 모두 관리라는 이름으로 제거됐을 겁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들에겐 감옥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맹금류가 날아오면 도망칠 곳이 없어요. 고양이가 접근해도 마찬가지죠. 여긴 너무 횡합니다. 도시엔 천적이 많습니다. 들고양이가 있습니다. 족제비도 있죠. 가끔 맹금류도 날아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도시는 항상 동물을 죽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사람이 지나가면 새들은 놀랍니다. 스트레스를 받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누적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질병에 취약해지죠. 결국 떠나거나 죽습니다. 이준혁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죠. 확인할 게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2시에 만났습니다. 청계천 중류 구간이었어요.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직장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대기질 측정기였어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는 장비였습니다. 서울은 분지 지형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구조예요. 차량도 많습니다. 공장도 있죠. 대기질이 좋을 리 없습니다. 도로변에서 측정했습니다. 수치가 올라갔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였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이준혁 팀장이 지켜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청계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물가에서 다시 측정했죠. 수치를 기다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내려갔어요. 도로보다 확연히 낮았습니다. 처음엔 기기 오류라 생각했습니다. 껐다 켰습니다. 다시 측정했죠.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 수치가 왜 내려가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도심 한복판입니다. 빌딩에 둘러싸인 곳이죠. 공기가 더 나빠야 정상 아닙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길을 따라 흘러왔어요. 시원했습니다. 얼굴을 스쳤죠.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매연 냄새가 없었어요. 다시 측정했습니다. 상류 쪽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재봤죠. 수치가 유지됐습니다. 아니, 조금 더 좋아졌어요. 물길은 공기의 고속도로였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이 바람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물길을 타고 흘렀어요.
빌딩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죠. 도시를 환기시켰습니다. 도시 전체가 답답하게 막혀 있지만 이곳만은 달랐어요. 공기가 흘렀습니다. 순환했죠. 새들이 숨 쉴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준혁 팀장이 말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때 바람길 효과를 고려했다고 했어요. 도시 환기를 위해 물길 방향을 설계했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제 논리가 또 무너졌습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려 했는데 오히려 해답을 찾았습니다. 대기질이 나쁠 거라 확신했는데 좋았어요. 도시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을 통해서요. 측정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논리를 떠올렸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게 하나 남았습니다. 구조입니다. 개활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숨을 곳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천적이 접근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이건 설계의 한계예요. 내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구조적 취약점을 찾을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점이었어요. 하류 쪽이었습니다. 물길이 넓어지는 구간이죠. 새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올랐습니다. 새들이 보였어요. 청둥오리, 쇠오리, 흰뺨 검둥오리까지. 수십 마리가 물 위에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관찰을 시작했죠. 개활지였습니다. 역시 숨을 곳이 없어요. 수풀도 없고 갈대밭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한눈에 보이는 구조죠. 천적이 접근하면 끝입니다. 자연 하천이라면 다릅니다. 물가에 식생대가 있어요. 갈대가 빽빽이 자라죠. 덤불도 있습니다. 새들이 위험을 느끼면 그 속으로 숨습니다.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긴 없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평온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죠. 이상했습니다. 야생 조류는 항상 긴장합니다. 주변을 살피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확인합니다. 천적을 경계하는 본능이에요. 생존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새들은 달랐어요. 다시 봤습니다. 구조를 봤죠. 양쪽이 트여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어요. 사람이 다닙니다. 나무가 몇 그루 있지만 빽빽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야가 확보됩니다. 360도가 보입니다. 어디서 뭔가 다가와도 즉시 알 수 있어요. 하늘도 보입니다. 맹금류가 날아오면 바로 보이죠. 땅 위도 보입니다. 고양이나 족제비가 접근해도 미리 알 수 있어요. 숨을 곳이 없다는 건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감시탑이었습니다. 자연 하천의 갈대밭은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야를 가려요. 숨을 수 있지만 천적도 숨을 수 있죠. 갈대 속에서 고양이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새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긴 다릅니다. 모든 게 보입니다. 위협이 100m 밖에서부터 보이죠. 도망칠 시간이 충분합니다. 날아오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약점이 아니다. 요새다. 물을 받습니다. 유속이 빨랐어요. 인공 펌프로 만든 흐름이죠. 비자연적입니다. 저는 이걸 문제라고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빠른 유속은 해자였습니다. 중세성을 둘러싼 물길처럼요. 고양이는 물을 싫어합니다. 건너려 하지 않죠. 족제비도 마찬가지예요. 유속이 빠르면 더더욱 접근하기 힘듭니다. 물살이 방어막이 됐습니다. 기술로 만든 유속이 자연의 천적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산책로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다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위협이었어요. 새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 봤죠. 하지만 산책로가 물가에서 3m 떨어져 있었습니다. 난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가로 내려갈 수 없는 구조였죠. 일정한 거리가 유지됩니다. 새들은 그 거리를 압니다. 사람이 산책로에 있으면 안전해요. 난간을 넘어오지 않으니까요. 예측 가능한 위협이죠. 통제된 접촉입니다. 야생보다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 하천엔 사람이 어디서든 나타납니다. 낚시꾼이 갑자기 나타나죠. 등산객이 물가에 앉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새들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긴 다릅니다. 규칙이 있어요. 사람은 산책로에만 있습니다. 물가는 새들의 영역이죠. 설계된 공존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록하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취약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견한 건 장점이었어요. 약점이라 생각한 게 강점이었습니다. 개방된 구조는 시야 확보였습니다. 빠른 유속은 방어막이었죠. 인간의 존재는 통제된 접촉이었습니다. 자연보다 안전한 자연. 말이 되나요? 하지만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살아 있었어요. 건강했습니다. 번식도 하고 있다고 들었죠. 나는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인정하면 무너집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게 흔들리죠. 제 판단 기준이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카메라도 가방에 넣었어요.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판단할 수 없었죠. 심판은 끝났고 증인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새들을 봤어요. 그들이 물 위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걸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오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정오였어요. 저는 여전히 청계천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들을 보고 있었죠. 평온했습니다. 물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왔죠. 점점 커졌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수십 명이었습니다. 계단 위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산책 나온 모습이었어요. 수백 명이었습니다. 계속 내려왔습니다. 끝이 없어 보였어요. 수천 명쯤 됐을 겁니다. 청계천 산책로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끝났습니다. 도심 생태계의 최종 포식자는 인간입니다. 깨나 고양이보다 위험하죠.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통제되지 않으니까요. 새들은 끝입니다. 이만큼 인파가 몰리면 견딜 수 없어요. 소음이 엄청날 겁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발소리가 뒤섞이죠.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플래시가 터질 겁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죠. 새들은 날아오를 겁니다. 도망칠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쇼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기록해야 했어요. 이게 바로 증거니까요. 도시와 야생은 공존할 수 없다는 증거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20m, 10m. 점점 다가왔죠. 새들을 봤습니다. 아직 물 위에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죠. 날아가야 정상 아닙니까? 소음이 터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크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는 수준이었죠. 웃음소리도 낮았습니다. 통제된 목소리였어요. 왜 조용하죠? 한 남성이 지나갔습니다. 동료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들 앞에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의식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분명히 목소리를 줄였습니다. 여성 둘이 지나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걷고 있었죠. 새들 근처에 오자 걸음을 늦췄습니다. 천천히 지나갔어요. 모두가 그랬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플래시는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찍었죠. 사람들이 물러섰습니다. 새들이 움직였습니다. 물에서 나왔어요. 산책로 옆 모래톱으로 올라왔습니다. 물가에서 1m 떨어진 곳이었죠. 사람들 바로 옆이었습니다. 도시는 동물을 견디지 않습니다. 그게 내 신념이었어요. 뉴욕의 비둘기는 쫓겨납니다. 런던의 여우는 퇴치됩니다. 도시는 인간만의 공간이죠. 그런데 이 도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오리 앞을요. 1m 거리였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늦췄습니다. 우회했어요. 오리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오리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다가가려 했죠. 어머니가 아이를 잡았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뭔가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눈으로만 인사하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오리에게 인사했죠. 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교육된 공존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거였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건드리지 말라고요. 거리를 지키라고요. 존중하라고 말이죠. 이건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어요. 1미터의 거리에서 인간이 패배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양보였어요. 배려였죠. 수천 명이 지나갔습니다. 1시간 동안이었어요. 오리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날아가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징후도 없었습니다. 익숙했던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찍을 수 없었어요. 증거를 기록하려 했는데 증거가 바뀌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어요. 그 순간 내 모든 데이터가 무의미해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논리가 무너졌어요. 도시는 야생을 배제한다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공존할 수 없다는 신념이 부서졌죠. 손이 떨렸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오만했습니다. 확신에 가득 차서 왔었죠. 판결하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받은 쪽은 저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오리들은 여전히 모래톱에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파국은 오지 않았죠. 노신사 한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어요. 도시락을 꺼내 드셨습니다. 점심을 드시러 오신 거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냐고요. 새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말입니다. 노신사가 웃었습니다. 고개를 저으셨어요. 가족이 밥 먹고 떠드는데 불편할 게 뭡니까?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새를 가족이라 불렀어요.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구경거리도 아니었죠. 이웃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존재였어요. 노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이 자리에 온다고 했어요. 20년째라고 했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고 나서부터라고 했죠. 처음엔 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몇 년 지나니 한두 마리 오더래요. 그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안 보이면 걱정돼요.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새들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뉴욕에선 비둘기를 해충 취급합니다. 런던에선 까마귀를 쫓아내죠. 도시는 인간만의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입양했던 겁니다. 도시가 새를 입양한 거였어요. 행정이 관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민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였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작성했던 거였죠. 제목을 봤습니다. 도시의 거짓, 청계천의 진실. 틀렸습니다. 전부 틀렸어요. 펜을 꺼냈습니다. 제목을 그었습니다. 지웠어요. 새로 썼습니다. 회색 도시의 초록 심장을 심는 법. 내용도 바꿔야 했습니다. 실패 사례가 아니었어요. 정답지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청계천을 가짜 생태계로 규정한 문장들을 전부 그었습니다. 새로 썼습니다. 이곳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다. 시민이 마음으로 입양한 반려하천이다. 반려하천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책임지고 보살피는 거죠. 일방적 관리가 아니라 쌍방향 관계였습니다. 펌프에 대한 비판을 지웠습니다. 기술이 자연을 돕고 있다고 적었죠. 시멘트 바닥 비난도 바꿨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위에 생명을 쌓았다고 썼어요. 개방된 구조는 요새라고 적었습니다. 인간은 천적이 아니라 보호자라고 했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졌고 그래서 배웠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한 게요. 이준혁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1시간 뒤에 만났습니다. 청계천 관리사무소였어요. 이준혁 팀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이준혁 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였습니다. 처음 거부했던 그 악수를요. 보고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실패 사례가 아니라 성공 사례로요. UN 보고서에 올릴 겁니다. 모범 사례로 말이죠. 이준혁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건 제가 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서울을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회색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땐 답답했습니다. 생명이 숨 쉴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다르게 보였습니다. 빌딩 사이로 초록이 보였어요. 가로수였습니다. 작은 공원도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를 청계천이 흘렀습니다. 도시의 심장처럼요. 미래의 도시는 더 높은 빌딩이 아닙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 위에 세워집니다. 그 용기를 서울에서 봤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커졌습니다. 배움으로요. 저는 토론토로 돌아갑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게 생겼어요. 새로운 교과서를 들고 말입니다. 청계천이라는 이름을요. 오늘의 감동 이야기가 따뜻한 온도를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텀블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